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록펠러 돈보다 무서운 걸 만든 남자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돈, 그 종이 한 장, 통장 속 숫자 하나까지,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단 한 사람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석유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설계한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갈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조차 당신은 그가 만든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고 가정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죠.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돈은 믿어선 안 되는 것이라 배웁니다. 동시에 돈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세상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만들어지죠. 어머니는 철저한 절약 정신을 주입했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게 했고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놓게 했습니다. 이 훈련은 평생 그를 지배합니다. 그는 16살부터 회계 일을 시작하며 돈의 흐름을 아주 빠르게 파악하기 시작했고 21살에는 자신의 회사를 차립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1863년 클리브랜드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남북전쟁 직후 미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석유가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석유 산업은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정제 기술은 엉망이고 가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고 업자들은 서로 속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록펠러는 단 하나의 원칙만을 고수합니다.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든 자가 부를 모두 가져간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하며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정제, 운송, 보관, 유통, 모든 흐름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넣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석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석유는 상품이 아니다. 금융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록펠러는 돈의 게임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석유 가격을 조절하고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산업 전체를 자신의 자본으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철도, 철강, 운송, 보험, 심지어 언론까지. 그가 움직이면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가 말을 아끼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의 자산은 미국 GDP의 2%를 넘겼습니다. 2024년 환산 기준으로 따지면 약 500조 원 이상의 순자산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그 누구도 록펠러만큼 압도적인 비율로 한 나라의 경제를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이미 깨달은 거죠. 부의 끝에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그는 신처럼 작동하는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돈 많은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의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전체 석유 산업의 90% 이상을 지배했죠. 문제는 너무 완벽했던 겁니다. 정제소를 사들이고 경쟁자를 흡수하고 유통 경로를 잠그고 신문에선 그를 기름 제국의 황제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독점금지법, 즉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적용됩니다.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탠다드 오일의 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너무 많은 걸 통제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회사는 조각조각 쪼개졌고 이름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바로 엑슨, 쉐브론, 모빌 같은 지금의 에너지 거인들입니다. 즉, 겉으로는 해체된 것 같지만 그 지분과 영향력은 여전히 록펠러 가문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부터 록펠러는 게임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앞에 나서서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는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구조를 심고 그 구조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첫 번째 구조는 의료였습니다. 록펠러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죠. 모든 인간은 병든다.
그러니 병든 인간을 다루는 시스템을 가진 자가 가장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간다. 그는 엄청난 기부금을 약속하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재편합니다. 기존의 민간요법, 전통의학을 배제하고 약물 중심의 현대의학 체계를 표준화합니다. 당연히 그 약물은 석유 기반 화학제품에서 나왔고 그 특허권과 제조시설은 록펠러의 자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계 전체가 그의 자본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입니다. 록펠러는 미국 전역의 대학, 초중고, 심지어 교사 양성 시스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기부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에 맞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질문하지 않고 매뉴얼에 익숙하며 시스템에 불복종하지 않는 인간. 그게 록펠러식 교육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보다 기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기와 규칙을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 표준처럼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 1913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탄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그 이사회는 민간 은행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민간 은행가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 중 하나가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권한, 시장의 자금을 조절하는 권한, 그 모든 것이 민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돈의 심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삶의 모든 기본 시스템이 한 사람의 자본 전략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게 바로 존 D. 록펠러가 설계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 장치를 심어놓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영향력의 세습 시스템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이 해체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가문이라는 구조로 영속성을 설계하죠. 그는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구조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재단을 세우고 자산을 철저히 법인화하며 자본을 계승하는 법적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 재단은 단순한 기부 기관이 아니라 정책, 과학, 교육,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세기 중반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연합 UN,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글로벌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류 공익을 위한 조직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기초 자금, 연구 설계, 인력 양성,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록펠러 재단의 자본과 기획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에 국가를 넘는 영향력의 기반을 깔아둔 사람입니다. 그의 자본은 전 세계 대학의 학술 연구를 스폰서했고 각국의 보건 정책에 개입했으며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유전학, 생명공학, 농업기술까지 그가 뿌린 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DNA를 주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단 한 세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록펠러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그 누구도 부와 권력을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공익을 위한 투자자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공익은 언제나 자신들의 자본 흐름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의 공공복권 시스템이 민간 제약회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 그 제약회사의 주요 투자자는 누구였을까요? 록펠러 가문이었습니다. 교육개혁과 디지털화, 온라인 학습 플랫폼, 평가 시스템, 교사 인증 구조.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록펠러 재단은 정책 자문과 자금 지원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짭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질병에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정보를 신뢰하게 되는지를 은밀하게 설계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권력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흐름을 움직이는 손. 록펠러는 그 흐름의 원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부는 보이지 않는 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하루는 그 보이지 않는 부의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금융권을 구제했죠. 이 와중에 국제금융 재편 과정에 조언을 했던 싱크탱크, 정책 리포트를 제공했던 재단, 그 자리에 있던 이름들 속엔 록펠러 계열의 인사와 기관이 등장합니다. 모든 위기 뒤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고 그 시스템 뒤에는 록펠러가 그려놓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념이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본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항상 묘하게 예측 가능했죠. 왜냐고요? 그들이 그 방향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이메일, 은행 알림, 건강 앱, 자녀의 교육 정보까지 모든 데이터가 당신을 감싸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고 누가 통제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흐름 하나하나마다 록펠러의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병원, 거기서 쓰는 진단 기준, 치료 방식, 약물 선택까지 모두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20세기 초반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 의학 교육 표준을 서구 약물 기반 시스템으로 통일합니다. 당시 수많은 의과대학이 재단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 커리큘럼을 바꿨고 그 기준은 WHO와 각국 보건부로 확산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의대 졸업생들이 보는 진단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의 뿌리는 그 시절에 설정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이란 이름 아래 당신이 받는 모든 조치는 록펠러가 정한 질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건 단순한 진료가 아닙니다. 자본이 설계한 치료법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엔 교육을 보죠. 우리는 왜 하루에 6시간 넘게 교실에 앉아 있어야 했을까요? 왜 시험 문제는 모두 사지선다형이고 왜 정답은 항상 하나뿐일까요? 20세기 초 록펠러는 공교육 시스템을 산업 구조에 맞춰 설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창의적인 1000명보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100만 명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은 단순한 교육 철학이 아니라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고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융입니다. 지금 당신이 월급을 받아 은행에 넣고 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받는 이 모든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민간 시스템에서 파생된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돈은 국가가 발행하지만 그 통화량과 금리는 시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국가 안에서 살지만 국가 바깥에서 결정된 돈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한 가문 중 하나가 바로 록펠러였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그 모든 행동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 그 구조 안에선 부채 소비 반복이라는 루프만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조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오래됐고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록펠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가장 강력한 통제는 사람이 통제를 느끼지 못할 때 완성된다. 록펠러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바꾸지 않았고 정권을 장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선택지를 제한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겉으로는 다양해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선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가게 했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언론, 국제정책.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자본의 논리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정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는 왜 했을까요? 정말로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 자체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록펠러가 말한 진짜 목적은 이것입니다. 나는 질서를 만들고 싶다.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세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진짜 부다. 돈은 그저 연료였고 목적지는 통제 가능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 안에서 당신은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아프고 소비하고 빚지고 노후를 준비하다가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 전 과정이 이미 한 남자의 설계도 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라면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록펠러가 만든 시스템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강제로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는 순간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구조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일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금융이 부채를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산의 구조를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의료가 치료보다 유지를 위한 산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흐름들, 그 흐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선택지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이 구조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금융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구조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시스템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구조의 바깥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먼저 알고 판의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늦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스템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록펠러가 설계한 흐름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의 바깥에서 새로운 설계를 시도할 것인지. 이건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하나, 시간표 하나, 책 한 권, 질문 하나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시스템을 뚫고 나오는 균열이 됩니다. 록펠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계한 대상은 당시의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보다 더 많은 정보,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 구조 안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항상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건 이미 그들과 같은 자리에 발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록펠러가 만든 구조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구조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이제 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